예, 안녕하세요. 연세의료원의 디지털 스실 실장을 맡고 있는 임준석입니다. 디지털 스실이라는 이름이 아마 저희가 좀 낯서실 건데, 의료정보실하고 빅데이터 실을 저희 기관에서 합쳐서 이제 디지털 스실이라고 명명을 했고, 예, 그래서 이름이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디지털 헬스 대응과 전략이라는 연재발표를 저한테 맡겨주셨고요.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헬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아마 제가 의료계 전반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형 병원, 제가 아무래도 근무하고 있는 대형 병원의 고민들과 생각, 그런 쪽이 아마 많이 제 멘트에 녹아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업스 없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디지털 헬스라는 터미널로지가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가 있지만, 저게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필드에서 ICT 기술로 서포트하는 것, 굉장히 이제 명료하게 끝나는 데피니션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해당 데피니션은 WHO에서 2019년도에 확정을 줬습니다. 키워드로는 뭐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등이 있고, 텔레메디슨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헬스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원래는 병이 없거나 병약함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라는 게 원래의 데피니션이었습니다. 근데 1948년도에 WHO가 건강이라는 데피니션을 저렇게 바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비잉한 스테이트,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의미 깊은 단어들의 조합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현재의 디지털 헬스라는 말은 IT를 통해서 저러한 데피니션의 헬스인 상태를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비교적 터미널로지에 대한 이해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아마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헬스케어라고 하면 케어를 주는 주체가 있고 받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좀 주는 사람은 능동적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은 좀 피동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냥 헬스라고 하는 게 좀 더 광의의 여러 가지 업종의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접근할 수 있는 터미널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10개의 의학적 발전을 연도별로 쭉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 효과를 나름 증명한 이제 백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취제의 발견, 균이라는 거에 대한 인지하는 거, 엑스레이가 도입됐고,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9개가 채워지고요. 아마 21세기에 새로 채워질 것은 이제 AI가 의학 발전의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카테고리가 되기 직전쯤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I란 말을 좀 더 확대 적용하면 디지털 헬스라고 이제 포함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는 세세한 사강으로 들어가면, 특히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고 첨예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디지털 헬스라는 인식에서 보면 결국 확정된 미래라는 데에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디베이트가 있다거나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뭐가 먼저 가고 뭐가 나중에 가는가, 그 순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대응과 전략이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제가 논할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리포트를 참고하는 게 보통 저희 학계에서 주로 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범부처 회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환자부 관련 부처가 모여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리포트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훑어보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키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하나는 실증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다. 유효성, 상업성 검증.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돼 있지만 디지털 치료제라는 표현이 뭐 저한테는 또 익숙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강조하고 있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 등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기반 월격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되어 있고, 문서의 해당 사항을 보면은 뭐 이동형 병원체를 5G로 연결한다 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의 해석은 아무래도 원격 의료를 포석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도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디지털 치료제와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기기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들이고, 디지털 헬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분이 나름 중요한 이유는 비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이 붙어 다니는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고, 의료기기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은 강하게 따르지만 일단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니까 기업적인 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로선 진단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AI 관리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오늘 전반 세션에서 언급된 메타버스 VR, AR 등이 있겠습니다. 비의료기기 관련해서는 라이프스타일 기록 앱 등이 있겠고, 원격 의료 플랫폼, EMR, OCS, 교육이나 연구 목적이 있겠습니다. 강조된 실증에 의해서 크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한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식약처 인허가라는 허들이 하나 있고 의료보험 적용이라는 허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로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고요. 식약처 인허가는 시장에 나올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 그 의미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입증이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게 입증이 된다 그러면 표준 치료로 적용이 되는 거고, 표준 치료로 됐다는 의미는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수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사진은 1999년도에 발명된 연속현상 친전기입니다. 그 뒤에 순간현상 친전기도 나왔지만 99년에 FDA 승인이 났고 2017년에 보험 적용이 결정되기까지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실증이 뒤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증에 관해서 의료계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신기술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데 20년, 30년이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공학 쪽에 계시는 분들과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문법의 차이,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암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발생률 1위의 암입니다. 사망률 1위입니다. 다른 암보다 거의 압도적이죠. 체스트 PA로 이렇게 커다랗게 혹으로 보이면서 진단이 잘 될 것 같지만 저거는 증상 발현 후입니다. 따라서 보통 단순 촬영 체스트 PA로 폐암을 선별 검사를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 저설량 PET-CT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인데 굉장히 작은 변변을 발견할 수 있고, 보통 CT를 대규모의 선별 검사를 하는 툴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방사선 때문이고요. 근데 저설량 PET-CT가 1990년대에 나왔을 때 나름 주목을 받았던 거는 설량을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선별 검사에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IV 조영제 정맥 주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폐의 경우에 특별히 콘트라스트가 워낙 좋아서 추가적인 정맥 주사가 없어서 비침습적입니다. 그래서 선별 감소라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1999년도 90년대부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리드 타임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에 보시면 증상 발현 후에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조기 진단을 해 보았자 실제 조기 진단을 했을 때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증상 발현 이후에 사망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보면 발견을 빨리 했을 뿐이지 치료를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존 기간을 숫자적으로 늘려놓은 것 같은 착시를 주지만 생존율은 변화가 없는 그런 바이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아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집단검진 툴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무작위 대적 임상 연구가 거의 20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두 번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폐암검진 프로토콜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폐암을 하는데 그것도 보통 다른 암들은 보시면 몇 세 이상이면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54세 이상, 뭐 74세 이하 이런 식으로 딱 크라이테리아가 져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들어간 게 30팩 이상의 담배 흡연 경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담배가 확실한 이제 폐암의 리스크 팩터이므로 뭐 1년에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폈거나 이제 두 갑씩 15년을 폈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폐암 망진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이게 작년도인가 나왔던 리포트인데 과연 이게 대량 선별 검사를 하는 게 389일 검사 효과가 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리포트들은 그 뒤에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리포트도 있고 없다는 리포트도 있고. 그래서 헬스케어에서 하나의 기술이 도입되기까지는 굉장히 지난 세월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의 헬스케어 의료기관은 좀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유해성이 그닥 크지 않다는 게 정설이고 그래서 해당 터미널로지의 정의는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로만 구성되는 경우 디지털스와 의료기기의 교집합 FDA가 결국 솔루션 기반이라는 건 업데이트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거여서 원래 의료기기는 조금의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식의 스타일의 인허가 방식을 고수하였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FDA가 결국 프리서트 방식, 그러니까 특정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시범 사업할 정도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의료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료제 등이 결국 SIMD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해당 솔루션의 클리니컬 이벨루에이션은 다음과 같은 이제 검증 절차를 따릅니다. 하나는 유효한 임상적 적급성, 연관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환자실의 사망률을 만약 예측하고 그것을 예측해서 그걸 막고자 하는 AI 솔루션이 있다고 했을 때 중요한 팩터가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방문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면 뭐 그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임사적 연관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산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분석 검증,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아웃풋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느냐, 임상 검증, 환자의 관점에서 민감도, 특이도, 어지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퍼포먼스가 어떤가, 이 세 가지 과정을 따르게 되고 여기에는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궁극적인 결국 가치는 클리니컬 유틸리티라고 해서 환자의 치료 성적을 좋게 하는가. 물론 SIMD의 클리니컬 이밸루에이션에 클리니컬 유틸리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클리니컬 유틸리티의 일정은 아마 보험수가의 커버 그쪽과 연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요즘 굉장히 핫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AI의 진단 보조 솔루션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 최초의 수가를 받는 시스템이 나오면 디지털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단 보조로 가게 되면 어떤 워크로드의 감소나 효율성 관리 뭐 이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처방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가 적용이 행정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있고, 해당 질환들을 보시면 약물증도 불면증, PTSD, ADHD 등 인지행동요법이 주로 그 치료 방법이 주가 되는 병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SciMD의 한 축으로 AI로 돼 있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가 있는데, 현재 FDA에 승인난 의료기기의 포지션, AI 의료기기의 포지션을 보면은 62%와 18%가 영상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관련 AI 진단 보조 기능이 굉장히 많게 돼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중 18%가 영상 증강, 그러니까 영상 화질 개선을 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T나 MR 같은 경우 문제가 방사선 도수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 설량을 줄이고 시간을 빨리 하면 영상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영상질을 AI를 통해서 올려서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 그런 취지하에서 보는 거고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의 원격 의료의 정의를 의사와 의사끼리의 널리지의 교환을 정의로 하기 때문에 다른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진료에서는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원격 의료의 장점은 시공간적 제약 해소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겠고요. 대면 치료와 병원 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있고, 이슈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환자 안전, 근거 부족, 의료 나면 전달 체계 미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격 의료가 들어와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도서복지 접근성 이슈가 있는 경우 만성 환자 관리, 근거 확보된 원격 모니터링 등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의 그 성공 요인을, 실패 원인을 본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돈이 떨어졌을 때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가 니즈 지불 의사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날 났던 기사인데, AI 기술로 췌장암 조기 발견 공동 연구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보시면 CT를 대상으로 조영제를 안 쓴 정맥 주사가 없는 CT 기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영상에서 그 조기 진단으로 췌장암인 것을 진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팬시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과연 지불 의사가 있을까는 좀 어나더 스토리입니다.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췌장암을 보기 위해서 CT로 선별 검사를 하는 게 맞나? 방사선이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더 나쁜 점을 일으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또 다른 하나는 췌장암이 과연 조기 진단하는 게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 자체가 워낙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서, 그래서 좀 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연구로서는 좋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모델일 것 같다라는 것을 의사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잘된 디지털 헬스 사례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유명한 그림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재입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보험료를 삭감합니다. 그래서 AI로 재입원을 할 만한 사람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당 한 50% 정도를 감소시켰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잘 안 된 디지털 헬스 사례를 보시면은 지오라고 해서 이렇게 수면 기록을 남겨주는 앱인데, 보시면 헤어밴드라는 형태로 돼서 지속적이지 않고 수면의 질만 알려주지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액션 평가가 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어서 결국 회사가 잘 안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너무 교수 스타일로 시간을 넘겨서 준비를 해서 네, 마지막 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는 디지털 헬스는 오른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나무가 몇 개 있고 가지가 많은 시기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잡기 쉬울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제가 하는 디지털 헬스는 저런 아주 작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는 저런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르게 보면 스타트업들이나
기업하는 도전적인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런 빽빽한 나무 형태가 수많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